캠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플레음 가득한 힐링 캠프에 선남선녀를 모시고 함께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전수미 변호사. 네, 저는 진행의 구봉기인데요. 옷이 저 혼자 정장입니다. 지금 오늘 컨셉 잘못 찍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부소장은 지금 정장이냐 하시는 분들은 오해 없길 바랍니다. 아니 수통에 캠핑을 가는데 이렇게 양복 네. 입고 뭐 오실 소개팅. 상황이야. 소개팅. 요즘 등산이 네. 2030들 많이 한다면서요. 네. 2030들이. 아 이런 야외에서 소개팅해도 괜찮겠네. 아, 그럼요. 네, 네, 뭐 서서히 소개팅 봄이 오고 컨셉. 있으니까. 잠깐만, 소개도 전에 벌써 들어오셨는데. 네. 아 지금 시작한 거예요? 네, 시작한 거죠. 네. 당황하셨어요. 저 그냥 이렇게 해요. 아 리허설한 게 아니었구나. 네, 리허설 아니에요. 아니고 오디오 물리는 거 그냥 갑니다. 네. 네, 지금 제 옆에 너무나도 네. 잘생긴 훈남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정현 앵커님, 그 다음에 박예슬 아나운서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정현이 아니고 이정헌인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발음이 잘못 네, 찾아왔을까? 제가 여기가 아니겠지? 발음이 네, 제가 이게 혀가 짧아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 죄송합니다. 잘생긴 꽃미남, 내가 섹시한 남자 이정헌 앵커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오. 네 초대해 이거 주셔서 봐. 감사합니다. 갑자기 진행을 네. 하려고 하는. 진행 본능, 본능. 진행 본능. 네. 어쨌든 서울의 소리 특집이에요. 두 분 다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 영역에 들어오신 지 이제 한 1년 조금 넘으셨죠. 1년 조금 네, 넘으셨고. 지난해 1월 13일, 네, 13일, 18일이군요, 정확하게 1월 18일에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인재로 영입이 됐으니까요. 1년 하고도 한 달이 훨씬 더 지났네요. 그렇죠. 와, 네,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오래됐군요. 있네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원래는 이렇게 서울의 소리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진보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1년 안 됐죠? 네,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한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쵸. 저는 아직 1년도 안 된 때묻지 않은 병아리입니다. 서울의 소리라는 그 엄청난 채널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요즘 서울의 소리를 아주 통통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평이 있는데 이따가 네. 얘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프로를 모시고 하려다 보니까 더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만덕산이라고 이거를 인종선 센터장님이 불러주셨는데, 아, 그래요? 만덕산? 네, 이 만덕산 네. 저희 더민주 힐링 캠프 오신 좀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 와보셨잖아요, 두 분. 아 정말 좋은데요. 사실은 뭐 그냥 일반 빌딩 사무실 건물들과 마찬가지여서 이 안에 어떤 스튜디오가 있을까 기대 반, 또 우려 반이었어요. 여기 경기도당 안에 사무실 들어왔을 때도 그냥 사무실이었어요. 네, 그쵸. 직원들 앉아 계시고 열심히 뭔가도 뭐 논의하시고 회의도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좋은 만덕산이 숨겨져 있을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큰 소리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분 아직 자기소개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박예슬 아나운서 네. 소개하시죠. 저는 혜성같이 음. 초심님이 길바닥에서 스카우트한 아스팔트에서 스카우트한 캐릭터죠.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서울의 소리 아나운서 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해 1월 7일까지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JTBC에서 뉴스 앵커를 했었습니다. JTBC 뉴스 아침엔에서 뉴스 앵커로 활동을 했고요. 정확하게는 28년 동안 기자 앵커를 했고 그 중에 3년은 또 도쿄에서 특파원 생활도 했습니다. 오. 네. 열심히 기자 생활하고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을 했습니다만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이 좀 한계를 느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역사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인재 영입 제안이 왔고 고민하다가 지난해 정치권으로 뛰어들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상암동의 JTBC를 다니고 있어서 그 당시에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일산 탄현 쪽에 살았어요. 지금도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일산 탄현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고향 전주에 내려가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민주당 경기도당 네, 일원으로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고 오늘 이런 자리에 마련돼서 정말
근데 멀더라고요. 예, 아, 멀어요? 네, 일산 탄현에서 여기까지 2시간 걸렸네. 아, 여기는 어디서 봐도 2시간이에요. 네, 아, 항상 그래요?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인천에서는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오늘 아버지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아, 고요 아빠가 돈을 내라. 네. 그래서 아빠에게 입금을 하고 아빠 차로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운전하시는. 네, 목사님께서 어. 운전하시는 택시인데 택시이지만 돈을 받는다. 네. 네, 딸이지만 DC가 없다. 장점이 있습니다. 박예슬 아나운서님 아버님께서 목사시거든요. 자꾸 이거 얘기하지 그래서 말라고 아빠 근데 방금 네가 목사님 딸처럼 행동하는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민망하다. 그래서 자꾸 아빠가 목사인 거를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또 해까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나는 마이크가 없어서 좀 네. 말 좀 자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끼어드네요. 저 진짜 지금부터 조용히 할게요. 진짜 네. 아니 정말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 그리고 구봉규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사실은 우리 두 분을 따로따로 모셨었잖아요. 네, 저희, 맞아요.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두 분을 따로따로 모시고 방송을 했었는데 두 분이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랑 한 세트로 네. 다니시는 거 불편하시지 않아요? 왜 그- 아, 아니 이야. 그리고 또 또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네. 안진걸 TV에 섭외가 됐어요. 둘이 아, 둘이 같이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안 소장님한테 둘이 같이 네. 오면 좀 그렇다. 음. 네, 이정원 앵커님 혼자 부르셔도 된다니까. 음. 이정원 앵커님 혼자 재미없을 부르기 것 같아서? 약간 그렇다. 그래서 아, 진짜?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다 데스노트에 기입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우리 이정원 앵커님 마음이 굉장히 넓으세요. 네, 아니. 저는 좀 많이 놀랐던 게 네. 마음이 넓으신지 좀 이따 게임할 때 봐야겠네요. 뭐 게임도 해야 돼요? 게임 해야죠. 네, 힐링 캠프기 때문에 그건 숨겨진 비장의 무기로. 너무 좋습니다. 근데 패싱을 했잖아요. 네. 뭐 저희 경기도당 힐링 캠프 처음 오셨어요. 얘기하셨고 느낌 어떠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떤 사실 게? 좀 처음에 딱 문 열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왜 오셨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어떡해. 너무 깜짝 놀라서 저 죄송합니다. 저 방송하러 왔는데 혹시 방송 어디서 하나요? 그러니까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어머 거예요. 어떡해. 좋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너무 여기는 천국이네. 네, 아니요. 완전 밝고 이야,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아까 숲 향기가 날 거라 했는데 음. 포레스트 향기는 나지 않아요. 향기가 나시고 여기 뭐 그 숲속 향기 나는 거 방향제 이렇게. 네, 저희 방향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뭐 째로 놓은 건가요? 아니면 이거 아예 컵라면이나 뭐 먹을 수 드실래요? 있어요? 네, 당연히 먹을 수 아니, 있죠. 사실 네, 그래서 원하시면. 소리라도 네. 먹고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먹는 게 아니고 디핑용으로 아니 먹을 수 아, 있어요. 그래요? 아니 원하시면 먹을 수 있어요. 얘기하세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점심을 조금만 먹었거든요. 네. 혹시 뭐 많은 것들이 여기 차려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달랑 컵밥 라면 두 개에다가 컵밥 드릴까 잠깐 뭘 드리면 될까 지금. 하나 이거 뭐 그냥 먹을 수도 없을 것 이거 같은. 대봐야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는 있어요. 있나요? 당연히 있죠. 다 준비 진짜 드시겠습니까? 캠핑 방송 김치가 없으면 못 먹는데. 아 미치겠다. 저희가 쿠키는 뭐 지난주에 놔둔 거 그냥 다시 또 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바로 아, 사온 오늘 거예요. 사오신 이게 거예요? 촉촉한 맛있는 쿠키 드세요. 아, 왜 이러십니까? 아 정말 프리하게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서 좋고요. 네, 실패 온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박예슬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박예슬 아나운서의 껌딱지 이렇게 옆에 바짝 붙어서 그렇게 맛있나? 따라- 아 근데 네, 이쯤 되면은 보시고. 궁금하지 네. 않으세요? 시청자들 보시기에 둘이 왜 같이 다니지? 둘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먼저 네. 이정아 아나운서 앵커님부터 나에게 박예슬은 땡땡땡이다. 뭘까요? 나는 박예슬의 껌딱지다. 껌딱지다. 마음에 나에게 들어요? 좀 좋아요.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나에게 이정원 앵커는 스승님이다. 아, 정말요? 어. 솔직하게 얘기해요. 진짜. 근데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송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한가를 되게 몰랐다가 진짜 전문적으로 뉴스 앵커를 하시던 네. 분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방송 전에 그리고 또 방송 진행 중에도 배우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안에 안 끼어들려고 했는데 마이크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니 좋아하세요. 내가 마이크 없어서 안 끼어들려고 했는데 아, 끼어들 네. 수밖에 없는 게 꼭 이런 사람들 있어. 나 너 좋아해 하면 들었으면서 뭐? 못 뭐라고? 들었어. 한 번만 더 말해봐. 꽉 있어 거기서. 그만해줘 이런 거. 그만해줘야 돼. 근데 둘이 지금 질문결을 반대로 말했어요. 그렇지. 나는 박예슬의 뭐다라고 그렇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이정원이랑 전 정확히 덧붙습니다. 그렇지. 그죠. 아나운서님 네. 정확하게 말했는데 앵커님이 나에게 제가 나에게 일부러. 박예슬은 뭐요? 네. 뭐 땡땡땡이다. 나에게 박예슬은 딸 같은
친구? 오. 진짜 감동받았어요. 약간. 정말요? 오. 아니, 사실은 나이로 따져보면 아니 나이가 딸을 나이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비슷할 수 있어요. 빨리 결혼하셨으면. 제가 뭐 첫사랑에만 실패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진행의 본능이 되살아나는데 도대체 이거 방송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오디오가 겹쳐도 너무 겹치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 피디님. 시청자들 사실 근데 저는 제일 좋은 방송은 카메라나 마이크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방송이 제일 좋은 방송이라고 그래, 우리 방송.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 이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그냥 멀리서 뭐 TV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안에 있는 저희를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힐링 캠프에 참여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좋은 자리, 근데 우리 좋은 시간이 이정원 될 것 같아요. 앵커님의 네.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우리 앵커님 방송 준비하실 때는 굉장히 네. 철저하시잖아요. 저 깜짝 놀래요. 철저해야죠. 진짜 놀래요. 왜냐면 한 3시간 전부터 오셔서 항상 워딩을 다 쓰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네. 그런 점에서 방송하실 때 사실 굉장히 무겁거든요. 아, 굉장히 긴장 많이 이게 그 유명한 돌려가기인 거죠? 네, 서울의 소리가 왜 네. 엄숙한지 엉근진인지 지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네. 제가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디오 겹치고 이러는 거를 떠나서 정보값이 너무 없어요. 뭐야? 그러니까 내려가, 이렇게 갈 안 거기 보여.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은 날리고 안 돼! 재밌는 건 안 아니야 아니야. 보여. 야 잠깐만. 그러니까 방송 분량을 날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두 분이 누군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좀 진행 좀 아니, 그런 해주세요. 거야. 네, 잠깐만요. 3번 안 보여. 질문 안 보여. 민주당 경기도당의 지지자 여러분이시잖아요. 또 우리 껴있는 시민들이고 그런데 지금 이 힐링 캠프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를 모르실까요? 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다. 네, 아니 저는 왜 굳이 네. 이분들이 간판이신데 서울의 소리 간판이고 또 정규 방송의 앵커셨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굳이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라고 저는 역시. 생각을 해서 왜냐면 얼굴이 간판이고 얼굴이 브랜드고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인데 굳이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필요 말씀 없다고 잘하신다. 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잠깐만 이거 우리 진행자 두 분께서 약간의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두 분 나가셔서 의견 조율하시고 그래서 제가 둘이 좀 얘기를 할까요? 진행을 할까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맡기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랑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 말씀드릴게요. 매일 저녁 8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부터 한 9시 반, 뭐 길게는 한 10시까지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하고요. 이정원 TV에서 동시에 송출되고 있는데 저희가 1월 30일 네, 1월 31일인가요? 월요일에 네, 시작했죠. 1월 30일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달 넘게 방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예슬 아나운서는 사실 이제 지난해 12월 한 두어 달 전에 만났었죠. 그렇죠. 박예슬의 톡터뷰에 제가 출연한 이후에 이렇게 될 줄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저는 사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을 만나지 네. 않았다면 지금도 평범하게 그냥 무용을 가르치면서 살았을 텐데 가끔 내가 이게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박예슬의 톡터뷰를 월수금 1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디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 정보값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처음 소개를 그래서 이렇게 그랬구나. 했던 게 1년 정도밖에 안 됐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근데 1년 넘었죠. 1년 조금 넘었다. 그리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항아리 안에서는 항아리 밖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권 내에서 또는 이 진보 진영 내에 들어와 가지고 오래 있다 보면은요. 이 바깥의 시선을 상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두 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기간은 이제 1년 앞뒤로 이렇게 네. 있으니까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여쭙고 싶었던 게 일단 박예슬 아나운서님부터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깥에서 내가 봤었던 민주당 그리고 내가 바깥에서 봤었던 이 진보 진영이라는 추상적인 공간이 막연한 상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상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직접 부딪혔단 말이에요. 네. 어떤 기대와는 다른 것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많은데? 기대보다 더 많은데? 나은 것도 있었을 네. 것이고 뭔가 생각이 교정됐다, 바뀌었다 하는 것들 좀 있는지 궁금해요. 너무 많은데 하나만 대표적으로 꼽자면 저는 진보 진영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개혁적일 거라고 밖에서 바라봤어요. 근데 내부에 들어와서 가까이서 보니까 민주당은 개혁에
주체가 절대 될 수 없고 민주당은 개혁의 대상이구나 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아픈 말이에요.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요. 저는 지금도 정치와 멀어져 있는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각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 평범한 중도인 친구들, 그리고 저는 중도라는 건 결국 어떤 지지층이 강력하게 결집하냐에 끌려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도의 평범한 시각을 가진 그냥 일반 서민들, 시민들,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민주당을 바라볼까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일부러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친구들 만나면 지금 정치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 것 같아? 너희들은 왜 정치에 관심이 없어? 뭐라고 답을 해요? 혐오스럽대요. 언니 맨날 치고받고만 하지 정책적인 걸 뭘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진짜 있냐 하나라도. 그러니까 젊은 세대한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는 거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금은 계속 가중되고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미래도 볼 수 없고 차를 사고 아이를 꾸리고 가정을 꾸리면서 키울 수 있다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당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간에서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일종의 정치 혐오에 민주당이 상당 부분 일조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 생각해요. 거예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촛불을 들었던 많은 친구들이에요. 사실 그 지금의 정치 무관여층 친구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돼? 라고 했더니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원했던 개혁이 있는데 그걸 이뤘냐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그 개혁을 앞으로 우리가 또다시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 이룰 수 있냐. 그러면 잠깐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서울의 소리 아나운서라는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 핵 안으로 들어오시는 네. 건데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는 민주당을 봤을 때는 개혁을 추동하는 주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렇죠.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개혁의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지금의 보수는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이디어도 혹시 머릿속에 있으세요? 네, 있어요. 생각을 뭐예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비방용인가 보죠? 네. 더 좋은 정치 그리고 어. 우리의 삶을 진짜로 바꿔줄 수 있는 진보적인 생각과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민주당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언론인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본인의 역할을 지금 설명한 네. 거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비방용이라서 그건 비방용입니다. 왜냐면 말씀하실 수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찰리 채플린 말 중에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잖아요. 제가 정치권 그리고 진보 진영의 핵심에 들어와 보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딱 그래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비극이다. 뼈 아프다. 네.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 게 다시 방송 맡아줬어요. 아니야, 밸런스가 있어야지. 네, 다시 방송 맡아줘서 네. 우리 앵커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네. 밖에 계시다가 1년 동안 지금 몸을 담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특히나 언론인이셨기 때문에 공영 방송에 음. 이제 거기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 정치권 안으로 들어와서 보고 들은 것들이 분명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셨던 점들,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요. 20년 동안 매일같이 생방송 뉴스 앵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에 비하면 정치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늘 정치권의 움직임들을 지켜보고 또 객관화하고 또 평가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일을 해왔죠. 그래서 정치권의 흐름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 있느냐 밖에서 있느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하면 일치되는 것은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역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언론인 생활을 정리하고 나온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인으로서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비판하고 견제하고 권력을 감시해도 그리고 그 많은 정치인들과 매일같이 뭐 대담하고 인터뷰하고 토론을 붙여도 실제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또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정치가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이 정치를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뭐 기자 생활할 때도 느꼈습니다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야 이게 도대체 국민은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안중에나 있는 것인가? 이 사람들 앞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인가? 이 사람들 앞에는 정치는 없고 선거만 있는 것인가? 아하. 그리고 그 선거 안에서도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권력을 주는 것이고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이념, 또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선거의 과정이니까 중요한데 이 선거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던지는 이런 선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년 4월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치권 밖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야 될 거고 왜 우리가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왜 정치인이 왜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가장 본질적인 거 그것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네. 질문을 한 네. 번만 더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는 규정을 해주셨어요. 네네. 바깥에서 봤을 때는 개혁의 주체. 네. 하지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민주당으로 좁혀서 말씀을 하십니다. 민주당은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규정을 해주셨어요. 네네. 두 개의 차이는 엄청 크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조금 좁혀서 질문을 드리면은 이정현 앵커님께서는 바깥에서는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깥 완전히 정치를 멀리 둔 사람은 아니었다. 객관화하고 객관화하면서 있었다. 봤죠. 따라서 안으로 네. 들어와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질문의 단위를 좁혀서 네. 그럼 민주당은 지금 어떤 정당인가? 우리 아나운서님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규정해 주신 것처럼 규정을 한다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어떠한 단어나 문장으로 좀 규정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주, 자유, 시장 경제,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사분오열되고 있고요. 정말 지난 며칠을 돌아보면 특히 월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들을 보면서 야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이건 분명히 누가 보기에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고 누구나 예상했던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데 이런 외부에 거대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 사실은 다 그냥 머릿속에 내년 공천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에 큰 적이 있을 때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정치인들 도대체 민생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들 뺐지만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 정말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의해야 될 네네. 민주당. 네. 더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구체적으로 주신 얘기해 네. 주셨어요. 정리해야죠. 제대로 정리해야 되고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당이 살아남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강한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똘똘 뭉쳐야 되는 거잖아요. 똘똘 뭉쳐도 살아남을지 어쩔지 모르는 거고 우리 지금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고 대표님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내년 총선만 생각합니까? 저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이번 그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들을 지켜보면 말이죠.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밖에서 보는 시각 얘기해 주셨고 민주당이 해야 될 일까지 정의해야 되는 네. 민주당의 그런 방향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두 분은 서울의 소리에서 박예슬의 톡톡톡 그다음에 허니라이브를 또 진행하고 네. 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계신데 만나면서 민주당 이런 거 해야 돼 아니면 윤석열 정부 이런 게 문제가 있어 좀 느끼셨던 구체적인 사안들 좀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으신지 박예슬 아나운서님부터. 윤석열 정부는 그냥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국정 운영, 국정 철학이 보이지 않았던 정부가 과연 있었을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악랄함,
하함, 비열함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 무지함, 멍청함을 다 합한 정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빠르게 무너져 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금까지 쌓아온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금의 국정은 보이지가 않아요. 압수수색. 그냥 오로지 사전정국을 만드는 것 외에는 물가도 잡을 수 없고 그리고 외교도 할 수 없고 이런 정부를 어떻게 내버려 둬야 하는가. 국민들이 더 삶이 고달파질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시달리는 서민의 삶도 얘기해 주시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 이런 사정 전국 문제점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허니 라이브 하시면서 아니면 지난 이제 JTBC 방송을 하시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특히 어떤 점들이 좀 문제고 민주당 거기에 대응해서 좀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제가 언론 생활을 정리하고 지난 대선 때 뛰어들었던 건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었어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되면 우리 대한민국 난리 나겠다. 불을 보듯 뻔하다. 무능과 무지, 무책임, 무소신 그리고 역사의식도 제대로 없고 몰상식한 그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끈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되는 거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요.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했던 그 기념사 정말 모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몰상식하고 역사 인식이라고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념사라고 해서 5분 30초 정도 했죠. 보통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20-30분 정도를 할애해서 사실은 8.15 광복절과 3.1 독립운동 기념일에 굉장히 중요한 데일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데일 메시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일본의 기시다 정권 그리고 일본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정권에서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야 될지 답답하고요. 네,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절 같은 경우는 메시지 같은 경우는 최악인 게 기념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기념일로 그렇죠. 지정해서 챙기는 이유는 잊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가지고 앵커님 말씀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우리들이 다시 환기시켜야 돼요. 그런 작업들이 수반되고 그 뒤에 미래 메시지는 조금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 앞을 다 도려냈죠. 앞을 다 도려내고 예. 그러니까 분량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 5,000자 이상,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네, 4,000자 맞습니다. 이상을 했는데 거의 5분의 1 분량만 굉장히 작게 그것도 3.1절이라는 기념일에 국민 대상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위안부 문제라던가 강제 동원 문제라다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피해자가 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직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서 뺏긴 거다. 정말 철저하게 일본이 주장하는 그런 제국주의의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각들 보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좀 느끼셨어요?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저놈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아 그럼. 네. 제가 잡혀가나요? 저는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으로 자라왔길래 저런 생각을 하는가. 아버지가 일본에서 일제에 돈을 받고 유학을 해서 그런가. 일본 놈인가? 저는 한일 관계가 물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본이 정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사과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가? 이건 되게 잘못된 생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친일이라고 할 수도 없이 그냥 외놈이 아닌가? 외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팔고 있다. 그래서 기시다 형님 딸랑딸랑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버지 제삿날에 제사상 차려서 가족들 다 모여놓고는 아버지 얘기는 시작도 안 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가해자 가족들과 동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이미지에 그려졌어요. 저는 이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게 투영이 돼서 학교폭력에서 피해자가 있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자리에 두고 네가 힘이 약해서 당한 거니까 네가 학교에 변화하는 체제에 적응 못해서 당한 거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 가해자와 피해자를 맞붙어 놓으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저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떠올랐었거든요. 그 부분을 짚으면은 제 비유에 오면은 이렇게 조금 더 강력해지겠죠. 우리 아버지가 살해를 당한 건 우리 아버지가 약해서 그런 거다. 라는 논리로도 치환되죠. 맞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우리의 탓이라고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일본에는 그 침략자, 그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줘버리는 것이죠. 무슨 권리로? 본인이 무슨 권리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발언을, 그것도 3.1 독립운동 기념일에 할 수 있느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1 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고 희생당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토대로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한다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위로도 없이 일본의 그런 면죄부를 줘버리는 그런 발언들을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네, 3.1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꾸 끼어드네. 네, 두 분이 서울의 네. 소리에서 현재 활동하고 계시단 네. 말이에요. 대선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라고 하면은 정말 뜨거웠죠. 그때 7시간 녹취록 있었죠. 그렇죠. 김건희 씨 등장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서 언론 탄압도 지금 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앵커님 같은 경우는 네. 오랜 기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언론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이 이제 완전히 뭐 거의 길들여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믿었던 일부 언론사들마저도 상당히 최근의 논조들을 보면 뭐 윤석열 정권이 불러주는 대로 윤석열 정권이 내는 그 자료를 토대로 그냥 쓰고 말아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론인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요. 자신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실이나 뭐 정부에서 내놓는 보도 자료들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팩트일 수 있으니까 그 워딩을 받아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것들만 쭉 워딩을 받아 쓰고 마지막에 한 줄 정도 살짝 걸치는 이런 뭐 신용내기식 언론은 도저히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비판하고 견지해야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뭐 MBC의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한 놈만 팬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패면서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죠.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뭐 권력과 자본에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냥 알아서 뭐 적당히 쓰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한 놈만 죽을 때까지 패버리는 그런 윤석열 정권에 이제 뭐 더 이상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적절하게 서로 뭐랄까요, 비유 맞춰가면서 해나가는 언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뭐 JTBC 안에 있을 때는 유튜브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뭐 택시를 타거나 뭐 이랬을 때 기사님께서 뭐 유튜브에 보면 JTBC 뉴스에 나오던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거 믿지 마세요. 유튜브 사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그런 보도, 네. 뭐 팩트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기자들이. 그건 뭐 팩트니까. 다만 그 팩트에만 연연하고 드라이한 기사만 쓰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왜 그렇게 나온 발언들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날카로운 비판이 없다 보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레거시 미디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우리 그 유튜브라든지 정말 믿을 만한
민주 진보 언론의 유튜브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된 정보 얻으시고요.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네네. 충격받은 장면이 아마 네네. 찍혔을 것 같은데 네. 어느 부분에서 그랬냐면은 지금 언론이 길들여지는 중이 다가 아니고 길들여졌다라고 이미 종결됐다. 완전히 길들여졌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MBC를 소위 말해서 두들겨 패는 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서 충격을 받았던 건데 근데 저는 뭐랄까요 저널리스트들이 각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강박적 추구를 통해서 감히 유튜브들이 쫓아오지 못할 만한 고퀄리티 기사들을 양산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람들이 유튜브를 찾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 그 경계가 지금 흐려져 버린 거예요. 지금 유튜브가 생산하는 기사 또는 어떤 주장들과 언론이 생산하는 기사 그리고 주장들이 서로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이게 벌어지지 네.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사실은 제가 뭐 객관화라는 아까 워드도 썼죠.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나친 기계적인 중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런 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나열하는 건 맞는데 그 지나치게 중립적으로 이쪽 다뤄주면 뭐 이쪽을 다뤄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똑같은 분량으로 사실은 그것만 해도 어찌 보면 고마운 것이기도 한데 그러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중립적이고 지나치게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핵심, 본질을 못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네. 서울의 소리에도 억울한 게 있는 게 기계적으로 중립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의 소리의 주장들을 가장 왼쪽에다가 포지셔닝을 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하실 것 같아요. 서울의 소리는 어떻게 보면 보수예요. 그러니까 백은종 대표님이 추구하는 건 민족주의적 그리고 사회가 제대로 돼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지 진보적으로 사회가 변화하길 바라시는 분은 아니에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세요, 백은종 대표님. 근데 실질적으로 보수가 그렇게 민족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이념대로라면. 그렇죠. 지금의 보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가 그 좌처럼 보이는데 서울의 소리는 보수다 라는 점을 백은종 대표님 항상 강조하시는데요. 여러분 또한 공감하시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언론의 원래 기능이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죠. 감시와 네. 견제 이게 기본 정신이 서울의 소리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권력자로 부상하는 자에 대해서 진실로 객관적 진실로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고 지금도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서울의 소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몸담는다는 이유로 어떤 공격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서울 소리 자체가 이제 공격받는 거 예를 들어서 김건희 7시간 녹취에서 네. 1억을 청구를 했고 제가 나중에 변호사들한테 들은 바로는 그 1억 중에서 1천만 원을 이제 일부 승소를 하고 거의 나머지 졌는데도 회유를 했다고요. 서울의 소리 측에. 우리가 그냥 우리한테 그 초진님이랑 관계자들이 잘못했다고 막 깊이 사죄만 하면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을게. 너희 지금 빨리 우리한테 굽혀. 김건희 여사한테 굽혀. 이렇게 회유까지 전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잠깐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7시간 녹취록 관련해서 대선 국면에서 지금 그러면 김건희 씨 측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네네. 서울의 소리 뭘로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1억 원 청구했고 그 중에서 판결에 1,000만 원이 인용이 됐습니다. 무엇을 손해 보았다는 거예요? 명예훼손. 명예훼손. 네. 네,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건데요. 명예가 있긴 합니까, 본인이? 그래서 잡혀가겠는데? 아 맞아, 대통령실 유독 민감한 게 있죠. 윤석열 씨 욕해하는 것이나 윤석열 씨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지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대통령실이 직접 고소 고발하는데 고발하십시오.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뺀다. 자, 우리 예술이 혹시 뭐 이렇게 영화의 몸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식 챙겨가지고 네. 다 함께 와주십시오. 네, 저는 삼계탕 준비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녹취록 관련한 재판이 1심 판결이잖아요. 네. 백은종 대표님은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 가실 거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심 판결에 1천만 원 벌금이 나왔지만 현재
소송 비용의 90%를 김건희 여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그래서 법리적으로 어떤 거예요? 90%를 상대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 그 말인즉슨 지금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홍보를 하는 건 저쪽에서 잘못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결과로 따졌을 땐 사실적으로 서울의 소리가 잘못이 없다고 판정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지금 호도하는 재판이 거죠. 네. 인정이 된 거예요, 재판부에서. 아 그러니까 10이라는 진실의 단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이 주장하는 10의 단위 중에 1의 단위만 사실이고 9는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 비용은 당신이 부담해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잠시만 그냥 말씀드리면 그 7시간 녹취에 있어서 이쪽 김건희 측에서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지 방송 못 나가게. 근데 법원에서 아니다 이거는 공인이기 때문에 방송 나간다 허락을 해서 방송을 나간 그리고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이 가처분 신청도 어디 내려진 거냐면 MBC에 내려진 거예요. 음. 근데 왜 서울의 소리를 고발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쵸.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 그럴 거면 MBC 스트레이트를 고발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MBC 스트레이트를 고발한 게 아니라 이명수 기자와 백은종 대표님을 딱 정확히 찝어서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건 뭐냐? 결국에 김건희 녹취를 공개한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김건희 씨의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된 재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영부인 생활을 할 거면 뭐하러 공인이 되셨습니까? 그냥 저기 뒤에서 밥이나 차리고 계산책이나 하지. 여기가 경기도당 공식 유튜브거든요. 경기도당 공식 유튜브인데 뭐 편집을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피디님. 아니 이 정도 발언도 네. 국민이 못하면 자 빨리 분위기 전환해서 우리 게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빨리 들어가. 바로 잡을 것이 하나 있는데 1천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쓸 때는 1천만 원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만 발음할 때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두 분이서 방송을 하면 할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이 쌓이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얼마나 감정이 누적됐는지 그거 앞으로의 서울의 소리 미래 이 두 분의 어깨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확인하는 재밌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게임 하기 전에 뭐 좀 먹어도 돼요? 아, 당연하죠. 네, 드세요. 아니 막 얘기하다 보니까 당 떨어지네. 배고프시죠? 가끔 저 깜짝 놀라는 게 방송하다 배에서 뽀로록 소리가 나면 저한테 들려요. 그래서 정말요? 자주 들립니다. 그 마이크를 타고 중간쯤 들어가지는 않겠죠?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 여가 옆에 있다고 들려요. 그래서 이거 마이크에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이거 합니다. 마이크 좀 대볼까요, 배다 지금? 청진기예요, 청진기. 그리고 사실은 뭔가 이제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직전에 뭔가를 먹으면 그 정신이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게좀 저도 있고? 방송 딱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게 있어요. 차라리 공복이 나아요. 네, 공복이 낫더라고요.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치를 때 배가 든든해야지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배가 부르면 안 된다. 저는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굶주릴수록 더 날카로워져요. 그렇구나.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부분을 꼭 언급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공격을 다 받고 있다가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원래 맹수는 숨통을 한 번에 끊습니다. 맹수는요, 진짜 맹수는 숨통을 한 번에 끊어요. 죽지 못할 거면 아예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개혁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맹수는요, 정말 숨통을 상대방이 숨도 못 쉴 정도, 딱 진짜 죽을 때, 그럴 때 잡아먹습니다. 굶주린 호랑이는 바람에 실려오는 사냥감의 냄새를 맡아서 즐깁니다. 저는 이 공격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멋있다. 이재명 대표님 이 방송 꼭 보시게 되면 알람이. 제가 이 부분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통타면 출연 부탁드려요. 이것만 잘라내버리겠다는 이것만 잘라서 저희가 편집하지 네. 말아주세요. 이 방송 보신다면 통타면 꼭 손을 놓거나 네. 눈을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앵커님 눈 보시는 거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저는 잘 봐요. 눈 보고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 게임 아셨죠? 네, 두 분 이제 진행할 당연하지 아, 게임 진짜? 진행하시죠. 네, 당연하죠. 정말요? 이게 메인인데. 자, 먼저 하세요. 선거 뭘 해야 기회를 드릴게요. 되는데? 선거 기회를 드릴게요. 그딱 떠오르지가 않는데. 야. 제가 먼저 할까요? 시작해봐요. 먼저. 앵커님 약간 노잼인 거 알고 있죠? 당연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이런 거구나. 거 지금 예시를 든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근데 내가 질문해야 되는 거야? 네. 예슬이 예쁜 거 알고 있지? 당연하지. 앵커님 약간 왕자병 있는 거 알고 있지? 이런 거. 아니,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거구나. 이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 공격을 이런 식으로 리허설 다시 한 번 해요. 정말요? 리허설. 근데 서로 마음이 상할 수 나는 있어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야. 약간 상처받을 이렇게 것 하는 같아서 거구나. 걱정이 돼요. 벌써 상처 받았어. 굉장히 여리세요. 아니 그럴 것 같은 게 왕자병 있는 거 알지 했더니 바로 아니 갑자기 내가 왕자병이 있던가? 아니, 표정이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아니 근데 MBTI 그냥 막 진짜 던지는 아직까지 건데. 조사 안 해보셨죠? MBTI를 안 하셨다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요즘은 혈액형 안 물어봐요. MBTI 아, 물어봐요. 그래요? 네, 요즘 세대는 혈액형보다는 MBTI 물어보는데 MBTI 어떻게 되세요? 너는 MBTI가 되게 중요한 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수혈도 요즘은 MBTI로 해요. 맞아요. 수혈도. 요즘은 술집 가도 MBTI로 나와요. I와 E존.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도 있는데 저기에다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조금 말씀을 네. 드리면은 우리 이정원 앵커님 네. 같은 경우는 목소리 그리고 음흠. 이런 전달력 같은 것들 때문에 대변인 역할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저희 많이 했죠. 대선 캠프 때도 네, 네. 대변인 하셨어요. 민주당 중앙당 대변인하고 미디어 센터장을 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언론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비판하고 이렇게 논평하는 것들이 일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본능이 남아 계셔서 네. 윤석열 정부 보면서 야 내가 대변인이면은 이런 논평들 했을 텐데라고 계속 머릿속에 맴도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관련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민주당 대변인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음. 브리핑을 해주신다. 한 말씀 드릴까요? 네. 네. 그러면 아까 뭐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 3.1절 기념사와 관련해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고요. 뭐 많은 분들의 비판 글들이 올라오고 또 비판 성명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민주당 대변인이라면 이런 대변인 논평을 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대변인님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3.1 독립운동 104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기념사는 충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 세 번 다시 듣고 연설문을 샅샅이 훑어보아도 믿을 수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우리의 탓으로 돌리면서 일본에는 면죄부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입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거듭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법적 책임과 배상도 없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 운운하는 것은 몰상식이며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 위안부, 성노예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을 위로하고 침략자이며 가해자인 일본을 향해 당당하게 사죄와 법적 책임을 촉구해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 이웃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협력할 것은 당연히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기시다 정권은 일말의 책임감도 보여주지 않은 채 우리의 아픈 상처를 끊임없이 후벼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을 향해 머리를 숙이는 것을 넘어서 납작 엎드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결정했어. 오늘 민주당 이걸로 구입합시다. 이걸로 구입해요. 이거 괜찮네. 네. 너무 좋네요. 사이다 논평입니다. 너무 듣고 있는데 막 행복하고 아, 정말요? 시원했어요. 네. 민주당이 그 속에 해줘야 울림이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까? 꽂히는 네. 대변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이 그런 부분이 약하다.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고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역시 서울의 소리. 지금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가서 지금 대변인들을 지금 강력 저격을 지금. 네, 사실은 정말 3.1절 기념사를 보면서 분노했고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논평을 좀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 경기도당에 오는 그 전철안에서 썼는데 어떻게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 국민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변인 논평이라고 한다면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써봤습니다. 진짜 좋네요. 네. 그러니까 감동한 포인트가 이게 노래라고 네. 하면은 멜로디, 목소리 이런 것도 다 음. 좋다고 한다면 가사도 좋았어요. 가사도. 아, 내용도 너무 이게 바로 좋았고. 이정원의 클라스다. 그렇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표정. 자 그러면은 저 마이크가 없으니까. 네. 네네. 그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라면 이러한 목소리를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로 화두를 던지셨어요. 네. 근데 박예슬 아나운서님 바로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당원들과 소통하고 계시고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공식 채널이다 보니 같이 공유하시는 강원분들이 많으신데 서울의 소리, 언론의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님의 당원에 대한 편지 부탁드립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아나운서 박예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울분을토하시면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격보다는 우리가 단일 대우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여러분의 분노를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힘으로 새로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발굴해내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민주당을 만들 것인가 당원분들이 목소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높여주시고 너무 강한 비판보다는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들은 우리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분노하기보다는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정말 이제 행동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주체로 더욱더 달려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힘내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분노하시기보다는 여러분 촛불 집회에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촛불 집회 나오시면요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촛불의 힘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개혁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화이팅! 와. 파이팅! 완벽하다. 민주당인데요, 거의? 네. 자,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 대단하죠. 네. 제가 이런 딸 같은 친구와 함께 매일 저녁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정원 TV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 동시 송출하고 있고요. 서울의 소리가 지난주에 100만 명 네. 구독자를 넘어섰잖아요. 네. 경기도당 이 더민주 유튜브 채널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구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원 TV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가끔 허니라이브에 들어오셔서 뭐 서울의 소리 채널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정원 TV에 들어오시면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앵커님 진짜 댓글도 다십니다. 네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정원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날 방송이 네.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서울의 소리에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지적이고 유능한 우리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는 두 분 앵커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 구독자분들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민주 같이 방송 송출될 텐데요.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거듭 부탁드립니다. 야, 역시 약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러분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민주당 공식 채널인데 저희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알림 꼭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독자를 많이 늘려주신다면 한 번 더 출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더민주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구봉규 소장님과 전수미 변호사님이 계속 이 힐링 캠프와 금요 미스테리 방송을 진행하시죠. 네. 두 방송 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서울의 소리 저녁 8시 허니라이브 매일 밤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경기도당 유튜브 보고 왔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꼭 읽겠습니다. No! 상생하는 네. 우리 진보 이야. 유튜브 채널 그리고 박예슬의 톡터비 월스금 한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박예슬 아나운서 이렇게 지켜보면 일신, 우일신 오. 와 닿아요. 그리고 허니라이브 할 때 스튜디오 옆에서 본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말 이렇게 지적이며 또 아름다우며 또 이렇게 말도 잘하고 네, 알겠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아, 했는데
나중에 편집되면은 조금 더 줄겠죠. 일단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네. 모셨는데 박예슬 아나운서님부터 소감 어떠신지 짧게 해주시죠.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오랜만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도 좀 카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서울의 소리의 새로운 방송을 위해서 이런 스튜디오를 꾸밀 수 있도록 약간 아이템을 훔쳐야겠다. 괜찮네요. 네, 수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더욱더 즐거운 방송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왠지 구본계 소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힐링크리프 제 아이디어. 그렇군요. 아 가만히 있었는데. 아, 그걸 나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뭔가 항상 뉴스가 지치고 정치 이야기 그리고 사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지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게 환기될 수 있는 분위기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야, 즐거웠어요. 정말 잘한다. 나와주셔서 옆에서 감사합니다. 잘한다 계신 네. 우리 이정은 앵커님도 소감 네. 말씀 부탁드려요. 감사하고요. 이렇게 만덕산이잖아요. 네. 만덕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요.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노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지킬 수 있으며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그냥 욕만 하지 마시고요. 분노하셔야 되고요. 분노에 그치지 않고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윤석열 정권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나가면 그날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이거 한번 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윙크도 해야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방송으로 완성될지 걱정되는 진행이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